안녕하세요. 월간치 가게 송철수.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예, 또 한 달 만에 네. 뵙네요. 네. 네. 이번 달에 어떻게 해주실 말씀은? 예, 이번 달에는 그 치과 비용 관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수익 금액 관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뭐 여건이 변화하다 보니까 네. 비용 쪽에 질문이 더 많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비용은 또 수입은 또 여러 번 다뤄봤으니까. 예.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예.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뭐 순서는 주요 경비와 주요 경비 이외의 기타 경비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첫 번째 이제 주요 경비부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요 경비는 이제 세 가지죠. 그 인건비, 임대료 그리고 매입 비용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 비용. 예, 그렇죠. 네, 주요 경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제일 큰 거. 예,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요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치과에서는 있겠죠. 이게 제일 크죠. 네. 그래서 인건비를 보면 이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우리 급여와 상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퇴직급여도 여기 급여에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닥터 급여는 사실 근로소득으로 할 수도 있고 뒤에 볼 수 있는 이제 사업소득자로 구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근로소득자로 구분해서 4대 보험을 등록한 근로소득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를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3.3% 뛰는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뒤에서 살펴볼 이제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급수수료 항목. 네, 그래서 인건비 그리고 이제 임대료는 뭐 관리비 포함해서 그러한 비용들이고 매입 비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또 살펴봤는데 임플란트, 골드, 그다음에 브라켓 주요 재료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금액 검토 부표에 작성하는 내용. 그리고 기타 소모품비도 전체 매입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 그 매출액 대비해서 뭐 이 세 가지 경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게 맞느냐? 사실 뭐 맞다 아니 틀리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우리가 또 평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평균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평균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사실 예전보다 조금 올라가는 수치긴 합니다. 예전에는 매출액 대비 10% 후반에서 많은 치과들이 이제 신고를 했는데 한 16%, 18%. 근데 요즘 저희가 관리하는 병원들을 보면 20%를 상회하는 치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인건비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급여 비율이 좀 오르는 추세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 페이닥터 분을 또 고용하시거나 그러면 인건비 비율은 많이 팍 올라가기도 합니다. 보통 이거 원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페이닥터로 처리하는 게 좋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3%로 처리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다른 우리 기업하고 다르게 이 병원들은 네팅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서 세금을 사실 이제 조금 또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세금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하느냐, 근로소득자로 하느냐 유불리는 4대 보험 문제, 부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죠. 소득세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든 근로소득자로 신고하든 큰 차이는 없는 반면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을 떼야 되고 또 사업주 부담분도 있는 반면에 우리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경우에는 당장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지역가입자로 이제 원장 페이닥터 분들이 구분이 되시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좀 3.3%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요즘에 이제 그렇게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인건비 비율이 좀 높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비율이 좀 올라가는 거를 좀 낮출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그 소득 세율이 어차피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나중에 정산해 보면 그렇죠. 세금은 똑같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4대 보험료 차이다. 그렇죠. 정리해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사모님이나 자녀를 비용 처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비용 처리하는 병원들은 꽤 있죠. 꽤 있고 또 실제로도 뭐
격리 업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도. 그러니까 실제로 나와서 계신 분들이 뭐 당연한 거고 그거 뭐 논란의 소지가 없을 거고 이제. 근데 애매한 뭐 케이스가 매일 출근하지 않으시다든지 뭐 출근을 뭐 안 하신다라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매일 출근한 상근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그 의심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근무하시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축적시켜 놓으시는 것이 향후를 대비해서 뭐 이를테면 뭐 출근부라도 그렇죠. 하고 실제로 뭐 업무를 보셨다면 그 공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무를 하셨다는 그러니까 뭐 책상이라도 좀 있고 정황이 있어야 당연히 되겠죠. 그게 맞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보면은 이제 뭐 그 세무사님한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보통 그 특히 지방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 이제 비용이 부족하잖아요.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모님 뭐 소득 근거도 마련해드릴 겸 비용 처리도 할 겸 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책상이라도 하나 마련해놓고 뭔가 조금 정황 증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성실 신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친인척의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또 적게 돼 있습니다. 리스트를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꼭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그 특히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전산망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어찌됐거나 정황 증거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매출액에서 이제 매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또 우리 임플란트, 골드, 브라켓 등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일반 치과는 이제 요 재료비의 비율이 한 10% 초반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많으면 12%. 교정 전문 치과 같은 경우에는 10%를 넘지가 않죠. 그렇죠. 교정 브라켓만 쓰시는 분들은. 그리고 주의하실 것들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우리 패키지 계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체와 할증이 들어가죠. 패키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모 회사는 패키지 계약을 가령 뭐 1억을 했다고 하더라도 출고될 때 기준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쓴 비용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데 뭐 다른 업체는 또 패키지 금액 전체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가 바로 또 발행이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 비용 처리를 하면은 안 되고 또 이게 시기의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꼭 쓴 비용, 쓴 재료 분만큼만 비용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재고 자산으로 넘겨야 된다. 그래서 뭐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받은 대로 다 처리하게 되면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굉장히 이제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겠네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한 시기에 계약했다고 해서 세금 계산서 바로 발행하는 그런 업체가 뭐 꼭 그런 업체를 사용하셔야 한다라고 하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에 대한 부분은 꼭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급 세금 계산서상에 치과 재료 외, 뭐 치과 장비 외 이렇게 그 장비와 재료를 혼합해서 이제 적요에 적어 놓는 또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치과 장비가 매입 비용으로 들어가서 뭐 다 정비 처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또 매입 비율이 올라가는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치과를 전문으로 기장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딱 보면은 이제 이게 재료인지 장비인지 금방 아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치과를 뭐 한두 집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사실은 뭐 치과 한두 개 기장하는데 그게 재료인지 장비인지 사실은 뭐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알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장비를 재료로 비용 처리했을 경우에 또 쓸데없는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다. 뭐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해갖고 세무서 받은 분도 사실은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제 주요 경비를 보셨고 이제 기타 경비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제 주요 경비 제외 나머지 경비. 주요 경비는 뭐 원장님끼리 관심도 많고 또 말 그대로 주요 경비이기 때문에 워낙 또 비용 지출이 많은 비용 지출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기타 경비는 사실 요즘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 뭐 가령 복리후생비는 얼마나 써도 됩니까? 그리고 접대비는 뭐 얼마나 써도 되죠? 뭐 지급수수료는 얼마나 써도 되죠? 뭐 이런 식의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사실 저희도 주요 경비 이외에 다른 뭐 기타 경비의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웠고 또 그런 자료도 없었어요. 자료를 저희가 수치를 해서 좀 평균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자료를 지금, 네, 정리를 하신 좀 거네요. 해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따끈따끈한 네. 정보.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또 가장 좀 관심이 있어들 하시는 개정 과목들인데 복리후생비 처음에 복리후생비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요 정보는 뭐 동영상 말고 책자에도 예. 첨부를 시켜드릴 겁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뭐 사실은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고면 뭐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쵸. 사실 실무적으로는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라고 좀 비싼데 뭐 기십만 원 정도 되는 데는 접대비를 놓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를 보시면은 복리후생비는 이건 매출액 대비입니다. 평균 네, 매출액 대비.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는 2.5%에서 3.5% 정도로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입의 몇 프로냐? 접대비는 그에 반해서 1%에서 1.5%.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좀 가격이 높은 데서 사용하시는 것들 그리고 경조사비가 가장 많을 수 있겠습니다. 경조사비는 뭐 어디다 지출하시더라도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이라든가 각종 뭐 조의는 이런 정황 그러니까 또 원장님들도 뭐 이제 사회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챙길 거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직원 결혼하는데 뭐 입 닫고 계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부분 비용 저는 개인적으로 비용이 정말 넘쳐나는 치과가 있어가지고 이 어느 비용을 빼야 되겠다라고 하면 전 접대비를 가장 먼저 뺄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유지비는 거의 뭐 0.5%에서 1% 정도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이제 1,000만 원 감가상각 포함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취득에 관련된 감가상각비나 리스라든가 취득과 관련된 거는 연에 800이고 그 이외에 유지비, 기름값, 뭐 관리비,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을까지 포함하면 800 플러스 200 합쳐서 1,000까지는 업무 일지를 안 써도 된다. 운행 일지를 안 써도 된다. 하지만 800을 인정받고 그다음에 200 플러스 알파를 유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을 병철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써야 된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는 어찌됐거나 정리해 보면 800 플러스 200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정리를. 근데 이제 차량 유지비는 여기서 800은 이제 감가로 가는 거니까. 감가상각 취득과 관련된 거. 감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진짜 유지비. 운행일지를 안 쓰면 그 이상 처리받기는 힘들다.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급수수료인데 지급수수료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카드 수수료. 그렇죠. 카드 수수료가 보통 카드 매출액 대비 뭐 2%에서 2.5% 그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2.7.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비용이 포함이 되고요. 또 뭐 컨설팅비라든가 각종 또 차량을 리스한 경우에 또 지급수수료 쪽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저희한테 뭐 주시는 기장료라든가 뭐 조종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급수수료에 들어가는데요. 4%.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이닥터 분에게 사업소득으로 형태로 3.3% 뛰는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수수료 들어가니까 그런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급수수료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인건비는 내려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모품인데 사실은 이 소모품비가 뭐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병원에서 각종 뭐 커피라든가 뭐 종이라든가 이런 마시는 거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가사경비 쪽하고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뭐 집에서 쓰는 것도 뭐 그렇죠. 병원도 사람 사는 데니까 똑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향후에 이제 뭐 조사라든지 뭐 사후 검증을 통해서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좀
좀 부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부인 때문에 해피한 거죠. 뭐. 아니,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비용 그렇죠. 관리에 대해서만 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복리후생비도 그렇고 어떤 거는 인정받고 어떤 거는 인정받지 못하는 뭐 그런 케이스를 뭐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실 거예요. 병원이 뭐 강남에 있는데 밥을 뭐 저쪽 뭐 천안에서 먹다. 뭐 학회 때문에 천안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 이제 빈번하다면 그래서 보통 거리 기준으로 많이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많이 보는 기준이 이제 그 평일이냐, 공휴일이냐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가령 뭐 복리후생비를 밥값으로 이제 지출했다고 복리후생비 처리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는 공휴일이더라, 추석이더라. 내일 모레 추석이더라. 이렇게 되면 뭐 직원들하고 추석 때 어디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공휴일에 어디 같이 밥을 먹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부인되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뭐 그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준비를 좀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직원들하고 공휴일날 천안 가서 뭐 그렇죠. 단합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실제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사진을 찍든지, 그러니까 인증샷, 그러든지, 인증샷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데다 올려놓으시거나 아니면 네. 또 요즘에 보면 핸드폰 한번 사진 찍으면 요즘은 이제 핸드폰 바꿔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 이제 최소한 5년간만 보관하면 되니까. 요즘에 이제 좀 잘 되고 여러 가지 좀 고려하시는 치과들, 병원들은 직원들 데리고 뭐 국내라든지 해외로도 여행을 많이 그렇죠. 다니거든요. 해외도 많이 다니죠. 그런 경비들은 이제 복리후생비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뭐 세금도 물론 뭐 절감이 되겠죠. 그 비용이 물론 이제 지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세금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제 비용이 이런 거죠. 발생하지만 뭐 어차피 그러니까 그래서 뭐 중간정산 세무사님 중간정산 한번 해봤더니 네. 뭐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 네. 어차피 뭐 세금을 낼 돈이면 물론 그 돈이면 직원들하고 그렇죠. 하는 그래서 행위도 갔다 결국에는 오겠다. 이제 뭐 결속력도 강화시키고 소속감도 고취시켜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더 신장이 된다라면 사실 반 이상 더 내더라도 좀 그렇죠. 더 그게 바로 효율적인 지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상품권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그 상품권 처리는 상당히 뭐 좀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병원에서 상품권을 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직원들한테 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교육치과 같은 거 수가가 높잖아요. 뭐 이를테면 소개 네네네. 환자가 또 환자를 소개해줬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 사실 뭐 케이스는 두 가지죠. 말씀하신 대로 직원한테 주는 경우 그리고 소개를 해주셔서 그 답례로 사례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직원들에게 주는 경우는 직원들. 어떤 식으로든 그건 그 지급하는 상품권은 급여로 잡혀야 됩니다. 급여라는 게 이제 똑소만 아니라 금품. 그렇죠. 네, 금품이니까. 어떤 뭐 유가증권이니까 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급여로 잡혀야 되는데 사실 급여로 잡히게 되면 상품권점에서 뭐 4대 보험도 떼야 되고 뭐도 떼야 되고 뭐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복잡하죠, 계산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사례비 명목으로 주는 건데 사실 뭐 의료법 저촉 여부는 변론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용 처리 받고 싶으면 네. 비용 처리 받고 싶으면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급 대장을 최소한 만들어 놓으셔야죠. 지급 대장. 예. 그래서 일시 그다음에 받은 사람 그리고 이 받은 사람이 소개시켜 준 환자 네. 그리고 얼마를 지급했는지 정도의 지급 대장은 만들어 놓으셔야 그러니까 이제 조사 나왔을 때 봐라. 예, 만들어 우리 놓으셔야 실제로 예. 내가 개인 용도로 쓴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 사업과 관련돼서 지출했다. 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만들어 놔야 어느 정도 뭐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정을 받더라도 사실은 그 지급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죠. 네,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대표님 혹시 뭐 경품 당첨돼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인생에 그런 건 없더라고요. 보통 경품이 당첨되면 가로 열고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제세 공과금은 본인 부담. 그렇죠. 하고 싶은 말씀은 꼭 포함돼 있죠.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급받는 쪽에서는 사실은 내가 1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고 하면
주는 쪽에서 우리 원장님 쪽에서는 22,000원을 떼고 원천 드려야 지급해야죠.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세금을 가끔세 낼 때 같이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 지급을 인정을 받더라도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셔야 된다라는 그게 말씀을 몇 드립니다. 프로라고요? 22%. 22%. 예. 그러니까 20%에다가 네. 주미세에서 22%. 네, 네, 네. 그것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뭐 좀 복잡하네요. 네, 근데 뭐 이러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각종 비용들을 이게 손익계산서인데요. 네. 각종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표로 이렇게 비율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세무사님이 그 원장님한테 뭐 이렇게 이제 분기에 네, 한번 찾아뵈가지고 이제 네. 중간 정산 네, 네. 지금 작년에 이랬고 네, 현재 수가 이렇게 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때 쓰는 이제 이렇게 엑셀 서식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말씀드렸던 주요 경비고요. 한 8억 5천 정도 하는 치과인데 이 퇴직급여, 직원급여 합쳐보면 한 18% 정도, 17% 정도 되는 이렇게 거고. 합하면 네, 그리고 17%, 18%. 지급 임차료는 이제 한 4.3% 정도 되니까 네. 재무적으로 괜찮은 치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기공료까지 포함이 됐는데 앞서 설명드릴 때 매입 비용이 기공료 포함해서 한 20% 안쪽 그렇죠, 20%. 있죠. 예. 그리고 재료비는 한 10% 초반이니까. 예. 그래서 합쳐보면 요 기공료까지 합쳐보면 들어간 20%?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공료는 또 내부에 또 기공사를 두고 있는 치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올라갈 없겠죠.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치과는 38% 정도 되는데 네. 국세청 표준 소득률하고 근접한.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뭐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수입이 아니라 비용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네.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검은 귀걸이, 코검은 코걸인데 이런 걸 알고 좀 관리를 해 주느냐, 그냥 그렇지 못하느냐,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 이런 게 또 필요하겠다. 예. 전반적으로 이 지금 예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뭐 굉장히 어떤 스탠다드한 평균적 비율을 거의 비슷한 평균적인 앞서 말씀드린 비율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스탠다드하게 하시다 보면 이런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0%다 신고하면 음. 그냥 들어온다. 그 안에 들어온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소득률 맞추는 거는 이제 감가상각비. 아까 네. 이제 감가상각비는 주요 경비하고 기타 재경비에서 감가상각비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감가상각비를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아직도 그 감가상각비는 뭐 5년 안에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 그렇게 예,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 5년이라는 기한은 무조건 그 안에 떨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최소 5년에 5년 이상 떨 수 있는 율만 적용하면 10년이 지나도 처리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감가상각 그러니까 치과 세무 관리에 있어서는 뭐 양념 같은 개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감가상각비는 같아요. 실제로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감가상각비를 초반에 다 쓰고 나중에 세금을 그러니까 초반에 다 쓰면 세금이 당장 낼 세금은 줄어들 텐데 그렇죠. 향후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병원 치과가 이게 개원할 때는 수입이 적겠지만 네. 뭐 2년차, 3년차, 4년차 되면 이제 수입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때에 대해서는 제가 그쵸. 초기에 감가상각 다 써버리면 네. 나중에 이제 못 쓰니까 네. 그때는 이제 또 세금 왕창 내는. 네. 그리고 예, 뭐 계속 이제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치과라고 할지라도 남아 있는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올해 뭐 비용 처리를 해가지고 내년에 더 세금을 더 많이 내기보다는 나는 뭐 대략적인 좀 평균 비율을 쭉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평균 적용해서 네.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한번 이 정도 해드리고 그래서 뭐 어떻게 마지막으로 또 추가로 네.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오늘 이제 비용 관리 측면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비용 오늘 비용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찌됐든 그 누락된 경비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건데요. 그럼요. 이제 다 본인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뭐 현금 보통 이제 영수증도 근로자 같은 받으시는 경우가 경우는 이제 뭐 핸드폰 번호를 눌러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꼭 지출 증빙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로 꼭 핸드폰 문제 아니라. 핸드폰으로 개인 핸드폰 아니라. 아니라 사업자 번호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럼 개인 핸드폰으로 받은 거는 비용 처리가 안 되나요? 비용 처리는 되는데 할 수는 누락할 염려가 좀 있으니까 빠뜨릴 염려가 있으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거는 뭐 같은 게. 사모님한테도 알려주시고 사모님한테도 꼭 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번호로 발급 받으시는 게 비용 처리하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이번 달 시간은 치과의 세무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